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어, 이, 그, 운영진이 뭐, 그로잉 무슨 애플리케이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버려가지고, 어, 저도 거기에 부응하여, 네, 유기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쳤습니다. 약간 낚시성의 발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예,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져야 된다. 넘어가죠. 소프트웨어 개발이란 무엇일까? 음, 네,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텐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뭐 제가 토목공학과인데 토목공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학문이거든요. 음, 그- 근데 뭐 다른 학문들도 대부분 몇백 년은 됐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대중화된 거는 한 2, 30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잘 모르는 걸 이해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공장. 우리 뭔가 생산한다 그럴 때는 항상 떠오르는 게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글쓰기, 무술, 건축, 그다음에 조개 진주 씹는 거, 진주 양식, 그다음에 영화 찍는 거, 외과, 그다음에 스포츠, 팀 스포츠, 그리고 정원각기나 뭐 농사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데 비유로서 많이 동원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메타포는 이 공장이죠. 산업혁명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이 공장에 대한 일종의 판타지가 있어요. N 모사는 다 팩토리란 말을 붙이잖아요. 건물에다가 그만큼 그 있죠. 심지어 예술가들도 무슨 팩토리라는 그 자기네 그 공방을 그런 팩토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죠. 환상이기도 하고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공장은 근데 대부분 보면은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과학적 관리 기법, 어떤 사람들의 활동을 측정하고 그 사람을 계수하고 계량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평하게라는 게 굉장히 이제 자의적인데 공평하게 보상하고 하는 그런 관리 기법들, 사람들 굉장히 옥죄는 방법인데요. 그런 관리 기법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게 공장이고요. 생산 수단을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냥 노동자는 들어가서 공장에서 그 노동력만 거기서 이제 제공하고 돈 받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에요. 공장이라는 환경은. 왜냐하면 노동자는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생산수단은 대체 가능하지 않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가 안 와도 다른 노동자가 와서 생산은 계속 될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공장은 사람들한테 되게 불리하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공장 같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이미지입니다. 초반에 설계를 하고 뒤에 제조를 해요. 설계할 때는 이제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실제 설계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단계별 산출물들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설계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설계서를 가지고 그냥 노동력을 파는 코더들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코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서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코딩은 아주 단순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하고 물건이 출시되는 이런 이미지죠. 이게 공장을
비유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때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너무나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코딩은 원숭이도 할 수 있다, 또는 우리 할머니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멍키 코더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모든 게 단방향으로 진행되죠. 위에 앞에서부터 뒤로 단방향으로 진행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산출물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만 지키면은 소프트웨어가 돌아간다, 잘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잠깐 말을 바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들, 인공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건 피라미드고 스핑크스죠. 기자 그 고원에 있는 유명한 피라미드인데 BC 2500년 그쯤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죠. 많이 상하긴 했어도 굉장히 오래가는 물건입니다. 왕가의 무덤으로 추출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만 명이 3개월 동안 교대 근무하면서 20년 동안 만들었대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건 후버댐인데요. 이거는 그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그 물량을 투입해서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댐이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들은 댐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짓지는 않죠. 뭐 몇십 년 오래 가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요새는 엔지니어링이 발달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튼튼하게 지어요. 결국 피라미드는 왕권의 상징이고 영구적인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거의 들어가 있죠. 나의 왕으로서, 거의 신의 아들인 왕으로서. 그다음에 건축물들은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짓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물들은 가만 보면은 한번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어느 정도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망가지고 상하고 나중에는 용도 폐기가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근데 상상이지만 생물 같은 인공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인데요. 모르시는 것도 많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2001년 오디세이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모노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짱가라고 나왔었는데 원래 제목은 아스트로 강가,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세 번째는 뭐 국내 창작물이긴 하지만 카피했다고 보통 얘기하죠. 로버트 킹이라는 겁니다. 얘는 뭐가 다르냐면 얘도 인공물이에요. 외계인이 만든 건데 얘는 번식을 합니다. 세포처럼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래서 얘가 목성에 들어가서 막 분할을 하는 바람에 목성이 질량이 올라가서 태양이 돼버려요. 거의 핵융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태양계에 태양이 두 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얘는 외계에서 온 살아있는 금속 물질이었는데 화산 옆에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되었어요. 예, 살아있는 메탈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인공물인데 성장을 합니다. 로보트킹은 로보트예요. 진짜 로보트예요. 안에 뭐 패러도 있고 그런데 얘는 상처를 입으면 치유가 돼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인공물과 달리 생물은 번식하고 세대를 반복하고 유전을 하며 진화하고 성장하고 변태하고 이렇게 그 변태가 아니에요. 그 변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재생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남는 종,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결국 살아남는다. 자, 다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건데요. 이 말은 되게 많은 사람이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음, 린츠라는 사람하고 스완스라는 사람이 487가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설문을 냈어요. 당신들이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1.8%가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요구사항 변경사항을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 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6%도 이거랑 연동하는 시스템들이 데이터 포맷이 바뀌어서 그거를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버그와 관련된 게 9%, 12.4% 정도고 나머지는 뭐 하드웨어 교체, 문서화, 그다음에 성능 개선 뭐 이 정도입니다. 결국 다른 인공물들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자동차는 저러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새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엔진을 개선하고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닦고 뭐 이 정도이죠.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마치 생물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개선돼요. 자라나고.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는 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그냥 전산화하는 정도의 소프트웨어죠. 어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블로그를 만들어서 서비스하자 뭐 이런 거. 어떤 거는 이 비즈니스가 과연 가능한지도 모르겠어. 또는 이 아이디어로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거야.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SI에 적합한 개발이죠. 뻔한 거. 그냥 사용자 요구사항이 뻔하고 그거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개발하면 되는 것들.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대부분 뭐 그냥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뭐 BM도 대충 있고요. 아니면 이미 BM이 캐시카우가 있어, 이 회사가.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만 만들면 돼. 그렇지만 여전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마지막 거는 BM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통 뭐 린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데브옵스 뭐 이런 데부 아마 맨 끝에 거고요. 중간에 게 이제 에자일 개발 정도 될 겁니다. 맨 왼쪽 거는 이제 워터폴로 개발해도 크게 문제 없는 SI 프로젝트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거는 굳이 변화에 대한 그 부담이 크지 않은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오면 올수록 그리고 그게 더 아직 가지 않은 길일수록 기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거. 기민성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 들어온 요구사항 아니면 새로 발견한 사실 이런 것들에 빨리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스타트업 계실 텐데 그런 분은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제럴드 와인버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너무 꼬여 있어서 너무 꼬여 있고 복잡해 가지고 더 이상 유지보수가 지기 힘든 소프트웨어는 없다.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변화가 필연적입니다. 숙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 방어적으로는 덜 망가지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이걸 기회로 삼자. 더 좋아지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요구사항을 질적인 향상의 기회로 삼자. 근데 아까 봤던 공장 같은 설계 방식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영어로 되는 걸 제가 잠깐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알 수 없다. 어쨌든 떠나자. 그리고 노를 막 적고 있어. 근데 중간에 보트가 부러지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시나리오 적었을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트도 다 부서지고 막 이래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 끼워 맞춰가지고 출시하자. 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예. 워터폴은 이렇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잠깐 컨텍스트를 바꿔서 우리가 설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설계라는 말을 사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림인데요. 흔히 우리는 이 그림에서처럼 설계는 사전에 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 뭔가 미리 결정을 하는 것, 앞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디컴포지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분해. 예. 어려운 문제, 이만한 큰 어려운 문제를 극복 가능한, 우리가 해결 가능한 단위의 작은 문제로 나눠 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이걸 합치자 다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해해서 해결하고 그걸 다시 합치자. 이게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개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전제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네. 네. 리팩터링이 이런 우리의 관념을 많이 바꿨어요. 예, 사전적인 리팩터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동작은 그냥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자. 이게 리팩터링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제가 좀 어려운 환경, 되게 일하기 뭐 맨날 야근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은 못하게 하고 이런 개발 환경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여러 번 얘기할 때 그분들이 그나마 가장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기술이 리팩터링이에요. 뭐 TDD라든가 뭐 CI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요새는 소스 코드 그 형상 관리는 다 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리팩토링만큼은 되게 호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싼 똥을 제대로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죠. 실제로 리팩토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관심만 갖고 있고 책에 책꽂이에 꽂아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팩터링에 대한 개념은 그냥 코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술 정도죠. 나중에 창피하지 않게. 자, 리팩터링이란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리팩터링이에요. 보통 사람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 리팩토링인 줄 알고 있어요. 그 팩토리 공장 그 단어를 갖다가 놓고 팩토리는 ing를 안 붙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죠 그런 거. 네. 팩토링, 그래서 다시 재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팩터링이에요. 팩터링은 인수분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의 최소 단위를 찾아내고 그 단위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합치자. 그래서 디컴포지션이랑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개선한다 정도, 깨끗하게 한다는 정도 이상인 거죠. 그냥 리팩터링은 클린 코드를 만드는 거야. 물론 클린 코드라는 것 자체도 단순하게 그냥 깨끗하다는 의미 이상이지만 리팩터링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팩터링을 실제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스트가 없어서예요. 테스트랑 리팩터링은 거의 닭달걀 문제입니다.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리팩터링 할 수 없어요. 예, 다시 볼게요. 예, 리팩터링은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예, 여기까지 오케이죠? 겉으로 보이는 동작의 변화 없이. 자, 내가 어떤 걸 고쳤는데 그게 변화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테스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일일이 다 손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 코드는 이렇잖아. 여기 고쳤는데 저기서 문제 생기는 거. 우리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쳤다고 여기만 테스트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없으면 리팩토링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랑 리팩토링은 닭달걀 문제다. 두 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새로운 의미로 리팩토링이 다가옵니다. 일단 테스트 주도 개발을 잠깐 볼게요. 테스트 주도 개발은 테스트를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는 그냥 테스트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는 건데, 테스트 주도 개발은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100개를 쭉 만들어 놓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다시 테스트 하나 만들고 구현하고 리팩토링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 가면서 코드도 구현하면서 리팩토링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로 굉장히 빠른 주기로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TDD에서 리팩터링은 좀 더 과감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테스트가 한 10개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죠. 10개 정도 테스트를 만들었고 10개 거기에 맞는 구현을 했어요. 그럼 그걸 리팩토링 할 때에는 부담감이 적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이어서 테스트가 한 5,000개 있고 거기서 뭘 고친다 그럴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위축이 되는데,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테스트 몇 개 없어요. 이럴 때는 리팩토링은 굉장히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팩토링이 설계를 하는 기법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설계를 뒤집어 보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기법으로 리팩토링이 새롭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을 테스트 주도 설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이게 조금 과격한 주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테스트를 먼저 작성했고 리팩토링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공격적으로 수행할 때 그게 설계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설계가 정말 적절한 설계가 나와요. 그냥 앞단에서 그냥 상상만으로 추상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추상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메소드 뭐 서비스마다 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좀 필요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테스트 주도 설계를 하게 되면은 꼭 필요할 때 그 리팩토링을 통해서 추상화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설계라는 거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창발되는 거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 앞에 설계라는 게 뭘까라고 살펴봤을 때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설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앞단에서 미리 고민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뒤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 구현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리팩토링을 통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코딩하는 것 자체가 설계가 돼버렸고요. 코드 자체가 설계 문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설계는 미리 예측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창발적 설계라는 거는 코드 안에서 설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추상화가 찾아집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추상화를 해야지 좋을까? 그전에 답을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 과도한 추상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적절한 추상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패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디자인 패턴이라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켄트백이 어떤 평을 했었냐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두 가지가 문제다. 하나는 객체 설계의 전형을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마치 잘못인 것처럼, 또는
어떤 패턴이 이 구조여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설계라는 걸 앞부분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창발적으로 설계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요새 나온 게 아니고요. 거의 90년대 말에 이미 얘기가 되고 있던 아이디어예요. 그 TDD 책도 사실 2000년 초반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리팩토링을 통해서 설계라는 거는 코딩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돼버렸고, 소프트웨어에서 설계는 코딩이다. 결과적으로 소스 코드는 설계 문서가 되었습니다. 다시 공장 메타포, 공장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공장 비유가 틀렸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 비유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그전에는 설계를 앞단에서 무슨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아키텍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놓으면 코더들은 단순히 들어가서 단순하게 코딩만 하는 할머니나 원숭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단순 인력이 아니라 앞단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테스트를 거의 동시에 합니다. 짧은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설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코드가 결국 설계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드가 나와요. 설계 문서입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생산을 해요. 그전에는 설계 문서를 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걸 생산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소스 코드 만드는 게 설계고, 그 소스 코드를 갖다가 바이너리 코드로 기계어로 바꾸는 컴파일 과정이 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은 컴퓨터가 해주고요. 제조는 사람은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곤란한데요. TDD가 필수예요? 전 TDD를 약간 옹호하는 편인데 TDD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점진적으로 구현과 리팩토링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주기가 TDD처럼 빠르면 좋지만 TDD는 한 30초, 1분 만에 이 주기를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TDD처럼 빠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테스트를 나중에 하더라도 CI랑 연결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테스트도 작성하면서 컴파일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저는 창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창발적 설계와 아키텍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좀 아키텍처가 뭐야 그러면? 네, 영어네요. 네. 아키텍처라는 거는 심각한 디자인적 결정이라는 거죠. 네. 심각한 디자인적 결정. 시스템의 그 형태를 만들고 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것들. 초반에 결정을 했는데 너무나 심각한 결정이라서, 중대한 결정이라서 이것이 나중에 바뀔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디자인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아키텍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레디 부치가 그 UML 만든 사람이잖아요. 자, 약간 생뚱맞게 넘어갔는데 이게 아키텍처가 창발적 설계를 방해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그리면서 이렇게 추상화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밑에 데이터 영역 두고 위에 중간에 서비스나 도메인 뭐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을 두고 위에 화면을 두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잘못 개발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아키텍처를 깨는 건데요. 위에 그 사용자 화면 관련된 코드들의 비즈니스 로직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쩍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오염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도메인 계층이 그 화면이나 이런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한 경우죠. 예, 이건 잘못한 경우예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메뉴에 화면이 있고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밑에 DAO 같은 게 있어요. DAO. 근데 이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무슨 서비스, 에크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쳐요. 객체가. 얘가 DAO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염된 상황인 거잖아요. 비즈니스 로직이 다른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창발적 설계를 아키텍처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커플링이 생겨버린 거죠. 의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DIP 원칙을 여기다 적용했어요. 좀 전에 설명 드리셨죠? 예. 그 서비스가 직접 DAO의 데이터 쪽에다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는 같은 레이어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같은 애가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물은 얘야 라고 런타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는 저 위쪽만으로도 완결적으로 컴파일이 돼요. 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설계 단계에서는 의존하지 않고 런타임에 의존하게 돼요. 런타임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DIP 원칙을 아키텍처에 적용하게 되면은 오염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주도 설계, 그 책에 보면은 리파지터리라는 그 패턴이 도메인 패턴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리파지터리가 데이터 사이드에 있지 않고 도메인 영역에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밑에 JVM이 있고 그 위에 데이터 영역이 있고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영역이 있고 하단으로 이렇게 의존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옆에처럼 JVM에 프레젠테이션과 데이터 영역이 있고요. 밑에 깔리고요. 비즈니스 로직은 그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아무거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완결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의존 관계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적으로 설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거의 끝나는데요. 설계가 코딩의 결과라면 결국 설계서는 계획되는 게 아니라 처음 계획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창발되는 것이고 아키텍처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설계와 독립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그 또한 진화하게 된다. 아키텍처는 창발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게 초반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창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발적 설계와 진화적 아키텍처 이렇게 보통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요. 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스프링이잖아요, 우리. 예, 이거 많이 보는 삼각형이죠. 예, 스프링을 설명하는 삼각형인데 스프링은 의존관계주의과 그다음에 AOP와 포터블 서비스 앱스트랙션을 가지고 중간에 그 객체를 보호를 해줘요. 객체가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포조라는 게 순수한 객체라는 뜻이잖아요. 인프라에 오염되지 않게. 아까 제가 오염된 아키텍처 얘기했었잖아요. 오염되지 않게 객체를 보호해주는 게 스프링의 역할입니다. 결국 스프링은 나온 지가 10몇 년 됐죠. 예. 몇 년에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진화적 아키텍처, 창발적 설계를 지원했던 프레임워크예요. 이 논의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창발적 설계, 진화적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소프트웍스의 닐 포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바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바는
대책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프레임워크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프레임워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사실은 동의하는데 스프링은 그 예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프링은 자바에서 나온 다른 프레임워크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좋은 개념의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념들, 그 좋은 개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우리가 그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SI는 돈 받고 도망가면 되죠. 어쩌겠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닌데. 네.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이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뭐 스타트업은 그냥 일단 BM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제 생각에는 그 기술 부채라고 하죠. 그 기술 부채가 발목을 잡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발표 자료는 가능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리팩토링과 코딩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창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시는 게, 그렇게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네. 그 다음에 코드는 설계도고 코딩은 설계다. 그리고 창발적 설계를 지원한다. 아키텍처가 설계를 억제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키텍처도 진화할 수 있다. 네. 스프링은 그런 걸 지원해 준다. 네,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하게도 일찍 발표를 맞춰서 아까 한 거 좀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QA가 좀 후에 있으니까 아까 제가 하다 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노드를 띄워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아까 여기까지 했죠. 예, 이거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과잉 일반화라고 해서 패러미터랑 반환 타입을 오브젝트, 맵, 스트링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그니처 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느 프로젝트에 들어갔더니 모든 메소드는 맵만 받아요. 패러미터를. 그리고 반환값도 맵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열어봤더니 얘가 또 다오도 그렇게 넘어가. 또 넘어가. 결국 맨 마지막에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서블렛 리퀘스트가 넘어가고 있어요. 맵에. 여튼 그 시그니처만 보고도 대충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코드를 읽는데. 오브젝트를 넘긴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아파치 타일즈 있잖아요. 아파치 타일즈 프로젝트 되게 싫어하는 게 아파치 타일즈가 오브젝트를 계속 넘겨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도대체 이게 뭐야? 막 계속 쫓아가면은 맨 마지막에 무슨 그게 또 맵이고 막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 말자. 자바는 정적 타입 언어고, 정적 타입 언어라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타입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계 단계에 과잉된 일반화를 하지 말자. 예, 각객체, 슈퍼객체 뭐 이런 말 하죠. 예. 객체 하나에다가 너무 많은 기능 넣어가지고 유지보사시 어렵게 만들지 말자. 제일 어렸던 게 슈퍼 VO였어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 밸류 오브젝트, 요새는 DTO라고 하는데 밸류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열어봤더니 모든 필드가 이만큼 있어. 예, 그런 프로젝트. 그런 거 맙시다. 예. 자, 그리고 자바는 상속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서포트, 무슨 유틸, 무슨 베이스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상속해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상속을 활용하고 싶을 때 못 쓰죠. 근데 정작 그것들 보면은 그냥 임포트해도 되는 건데 꼭 상속을 해가지고 그냥 편의 객체들 있잖아요. 유틸리티들 그런 것들 베이스에다 놓고 쓰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최신 기술 좋다고 무조건 도배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환경으로 넘어왔다.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이다. 네. 클라우드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은 거기에 따른 아키텍처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네. 이런 특성들이 있고 클라우드 성숙도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어떤 상태이냐 이런 게 성숙도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잘 피해서 개발을 하자. 이게 제 지난 발표였습니다. 제 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질문하신 분에게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몇 마디를 못 들었는데 마이크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몇 마디를 제가 못 들었네요. 네.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뭐 지금 계속 OCP라든지 DI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존성이 이렇게 결합도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인터페이스 위주의 이제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운영 환경에서 소스를 변경을 할 때 영향도 분석을 할 때 이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되게 찾아가기 좀 힘들잖아요. 영향도 분석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단순히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테스트 코드로 다 커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향도 분석 툴이라든지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렇죠. 뭐 스프링의 어떤 AOP 사상으로 코딩을 하자든지 아니면 아까 뭐 비동기 이벤트 드리븐 형식의 그런 개발 방식도 좀 나왔는데 그런 것들 좀 트레이싱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찾는 게 고통스럽다라는 사실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객체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된다고 하니까 나눴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미론적으로는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고치면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로 이렇게 모은다는 의미는 뭔가 수정할 때 가능하면은 한 곳만 수정해도 돼야 되고요. 파급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고칠 때 여러 개를 다 봐야 되고 하나 고칠 때마다 그게 파급이 돼. 그러면 뭔가 설계가 됐다라는 어떤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의존 관계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주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 툴들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가져가시죠.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노란 이거 짚으시죠. PDD 얘기 나오면 PDD 얘기 나오면서 좀 질문인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PDD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면서 이제 그 리팩토링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만든 테스트가 이게 정확하게 해당 기능들을 다 테스트하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건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예, 궁금합니다. 네네네. 항상 레거시가 문제죠. 방법 없습니다. 레거시는 첫 번째는 레거시는 존중해야 돼요. 레거시 개떡 같잖아요.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일단 걔가 돌아가면서 뭔가 가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거시에 담겨 있는 그 숨어 있는 진주를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걔를 사랑하십시오. 레거시를. 레거시를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리팩토링을 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붙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뭐 해결하는 방법 없고요. 가능하면 재구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레거시의 특징이 그게 무슨 기능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모듈을 재개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특정 로직으로는 절대 플로우가 안 가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다 잘라내고 재구축했죠. 새로 깨끗하게 개발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거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운영은 알고 있어요. 운영팀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로직 다 썼습니다. 레거시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십시오. 예. 질문, 예, 예. 뒷분이 먼저 아까 손 드셨던 거네. 책 가져와주십시오. 항상 생각했던 것 중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조가 항상 오염되지 말고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JPA를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뭐 롬벅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어노테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오염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 순수해야 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비슷한 예로 스프링에서 애노테이션을 도입하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구글에서 구글 주스가 애노테이션 기반의 DI를 구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DI 솔루션인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프링은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오염 문제 때문에 포조에다가 애노테이션 다는 게 껄끄렀던 거죠. 그리고 XML처럼 그 완전히 외부에 있는 설정 파일로 하는 게 그런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애노테이션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선을 탄력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강하게 그걸 유지하겠다고 할 때 그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오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쪽 이 가로줄무늬 책 가져가십시오. 처음에 네.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DRY라고 Don't Repeat Yourself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잘 안 들리네요. DRY요. 네, DRY. 예. 예. 네, 제가 알기로 wet이라는 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WET라고 We Enjoy Typing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네. WET요. wet이라고 네. 드라이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네. We Enjoy Typing이라는 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말도 똑같이 네. 객체 지향에 관련된 말인지 똑같이 근데 타이핑을 같은 코드를 두 번 이상 쓴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객체 지향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 같거든요. 근데 WET라는 개념도 똑같이 객체 지향과 관련 있는 내용인지.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그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내가 저기 좀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책 가져가십시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레가시 코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맵, 안티 패턴 맵 신봉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예, 그래갖고 그리고 VO 저희도 하나 하거든요. 로그인 쪽에 하나밖에 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가 10,000라인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중복이 계속 일어나고 문제도 많았고 아까 그 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 로고 회원 쪽 관련된 테이블이 칼럼 수가 80개 정도 그래요. 근데 그 JPA 책 보다 보면 30개 넘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새로 만들 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 시스템별로 막 회원 가입 여부 막 이런 것들이 있길래 아 이거 제발 좀 빼자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절대 안 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해도 안 돼갖고 심지어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어떤 좀 프로젝트를 리드할 때가 있었는데요. 설득도 하고 본인들도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에서는 맵 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다 객체 만들어가지고 잘 개발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가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더니 한 달 동안 개발한 걸 다 맵으로 바꿨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자바를 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도구라는 거는 그 도구의 어떤 설계 원칙에 좀 적합하게 써야 되잖아요. 만들어진 그 형태랑 그렇게 쓰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냥 파이썬이랑 루비 쓰면 되는데 왜 자바를 써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 문화 관련돼 가지고는 쉽게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세요. 그게 정 문제라면, 네. 그냥 그 열 문제 아니라면 계시고요. 그게 정말 문제라면 나오세요. 예, 그러면 시간이 끝나서 나머지는 이따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